자, 그 정부 보겠습니다. 사장 정부. 어, 정부라는 목차 안에 대통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큰 타이틀에 오히려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정부라는 이제 목차 안에 제 1절 이렇게 대통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그 전체적인 목차하고 체계만 놓고 보면 대통령의 존재감이 좀 낮죠. 67조 1항 대통령의 다른 조문들은 이제 또 넘어가시고요. 역시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서 근데 기출문제 보면 여러분 이게 4대 선거, 선거에 관한 4대 원칙이에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 자유선거에 대한 건 규정 없죠.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자유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다. 자유선거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자, 이건 명문 규정이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자유선거 원칙도 선거에 관한 기본 원칙이라는 게 통설 판례예요. 보통 선거는 그러니까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남자건 여자건 대학을 나왔건 안 나왔건 세금을 많이 내건 적게 내건 상관없이 그게 보통 선거 원칙입니다.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누구든지 선거권 인정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선거 가치의 평등, 1인 1표제, 또 후보자 간의 기회균등 이런 게 이제 평등선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직접 선거는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대통령 후보자, 대통령이 될 사람을 찍는 거. 그리고 비밀 선거,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공개하지 않는. 그리고 비밀 선거의 반대가 공개 선거예요, 공개 선거. 그리고 투표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게 이제 자유 선거에 관한 거예요. 이게 반대가 강제 선거고. 자, 그래서 이 4대 선거 원칙이 이제 규정돼 있고 자유선거는 규정은 없지만 당연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의 이제 학설과 판례를 곁들여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1항의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 제적 과반수 측은 공개해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보다도 더 이게 낮은 확률이에요. 사실은 로또 복권 당첨자는 매주 나오잖아. 매주. 그거 좀 되게 신기하던데. 매주. 혹시 당첨돼 본 사람 있어요? 당첨됐으면 여기 없겠죠. 그러니까 당첨 안 된 게 좋은 거야. 당첨된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다 불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또 탕진하고 도박으로 날리고.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로또 복권 당첨되면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10억. 10억이 이제 물론 적은 돈은 아닌데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면 그 가치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환산할 수 없어요. 돈으로 근데 그 환산한 결과가 있었어. 뭐냐면 대기업하고 많이 비교하는 거예요. 대기업하고. 그래서 공무원 그 연금 한 30년 공직 생활한다고 했었을 때 받는 급여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한 80세까지 살았을 때 받는 연금 이런 거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대기업 근무자보다 더 낫다는 거야. 이미 더 낫다는 거야. 연금까지 고려를 하면. 그것만 이제 가치를 환산해도 한 10억은 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는 건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요. 근데 확률은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여러분 시험에 합격할 확률은 100% 나하고 함께 한다면. 그건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믿어야 그렇게 되는데 믿으면 이거 교주 같은데. 사이비 교주가 되면 안 되고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야. 그래서 아까 이제 인증사진도 보여줬지만 진짜 저는 그런 이제 분들을 보면서 1년 동안 이제 노력했던 그런 이제 수고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진짜 한 방에 날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1년 안 돼가지고 이제 합격하는 거. 아까 그 인증사진 보여줬던 그 친구 주인공이 8개월 만에 합격한 친구예요. 9급도 합격했고요. 최종은. 당연히 이제 7급으로 당연히 임용이 됐고. 그러니까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우리 7급 반에서 그렇게 합격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매년 나와 매년.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7급 전체 합격자의 평균적인 수험 기간을 보면 사실 1년 다 넘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년 안에 합격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거고 여러분들도 근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거 목표를 가지고. 목표는 높게 잡고. 그래서 조금 한두 달 늦어지는 거야. 뭐 그 정도 기다릴 수 있잖아. 우리 100세 시대를 보장받는 한방에 해결하는 건데 그 정도 못 참으면 되겠어요? 충분한 이제 그런 가치가 있고 열심히 하면
이런 조문 하나하나 읽고 체크하고 확인 학습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으로 나아가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이거 근데 기출문제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인 가능성은 없는데 시험에는 내기 좋거든요. 이런 게 출제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 국회 제적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에서 다수표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여러분 괄호 치면 헷갈려요. 다수표 이걸 국회 제적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 이렇게 바꿔서 내요. 출석 과반수가 아니에요. 다수표의 의미가 말 그대로 다수표야. 왜 출석 과반수와 같은 의미가 아니냐?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최고 득표자가 2명만 생각하면 안 돼.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 중에 다수 득표자야. 그러니까 A, B, C 그 중에 다수 득표자. 과반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현혹되는 거야. 일반 의결 정족수는 제적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근데 이건 제적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가 아닙니다. 다수표예요. 다수표. 그리고 3번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 이 경우도 현실적으로 가능성 별로 없죠. 서로 하겠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최소로 나오는 게 보통 10명 안팎 10명 이상이에요.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한 명인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그래도 투표한다.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아니면 대통령 당선될 수 없다. 근데 이걸 바꿔서 많이 내요. 선거권자가 아니라 투표자, 유효투표 이런 식으로 투표자 총수. 이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3분의 1인데 이걸 4분의 1로 이렇게. 아까 임시국회는 4분의 1이었죠. 여기는 3분의 1.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번만 봐가지고는 여러분 시험장까지 기억을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 3번, 4번 헷갈리면 계속 보고 암기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 있고 선거연재. 자 40세 여기에 돼 있죠. 40세. 대통령 출마하려면 40세 이상. 일반 국회의원 선거, 단체장 선거, 지방호는 25세 이상이면 됩니다. 이건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35세로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거 헌법 개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 헌법 개정. 헌법에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관한 거죠. 68조 1항.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때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70일에서 40일이요. 이게 공직선거부에 보면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고리된 때. 고리라는 게 사퇴, 사망, 탄핵 결정도 고리야. 탄핵 결정. 작년에 여러분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됐죠. 그게 고리입니다. 그때부터 언제까지? 60일이죠. 여기는 60일.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뭐 판결이 타서 자격 상실한 때 맞춘 거예요. 여기는 70일이 아니에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그래서 작년 3월 10일에 고리가 됐고 그래서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됐기 때문에 5월 9일에 보궐선거를 했던 겁니다. 여기도 근데 70일로 바꿔서 내요. 70일. 여기 70일이니까 여기 이제 70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이지만 출제 빈도가 높은 조문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죠. 5년 중임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임기 5년 중임할 수 없다. 이거 학설 대립이 있습니까? 5년설, 4년설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중임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뭐 중임설, 단임설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5년 그리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없다. 이게 한자로는 다시 중자예요. 여러분 이제 그 한자로는 이제 무거울 중이라고도 하죠. 근데 2번 다시 중. 중원 할 때 우리 판례도 나오죠. 중원 금지. 중원. 2번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2번. 연임이라는 건 연속해서 하는 걸 말하고. 헌법에 또 중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대법원장. 대법원장 임기 6년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72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에 붙일 수 있다 그랬죠. 붙일 수 있다. 임의적이야. 붙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임의적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이와 관련된 판례가 요번에 또 기출문제로 나왔죠. 너무나 유명한 판례들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이게 쟁점이 됐었어요. 자, 여기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에 관한 중요 정책. 기타 중요 정책이잖아. 기타. 외교 국방 통일. 이거 이제 예시적인 거고요. 기타 국가안에 관한 중요 정책. 여기에 신임 투표가
포함될 수 있을까? 이게 안 된다면 중요 정책에 대한 찬반을 신임과 연계하는 게 가능할까? 이게 쟁점이 됐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 이게 판례의 결론이에요. 신임 투표 제한 발언이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신임을 묻는 거 안 된다. 정책에 대한 찬반을 신임과 연계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신임 투표 제한 행위 자체만으로 헌법 위반이다. 이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제한만 했지 강행하려는 적극적 시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여러분이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각결정으로 끝났어요. 탄핵 결정을 했으면 우리가 당연히 그것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위법성을 인정했어요. 위법성. 위헌이다. 허용되지 않는 신임투표 제한 자체만으로. 그러나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다. 근데 너무너무 많이 출제되던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나왔던 게 또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던 게 또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헌법은 법 과목은 고득점 전략 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여러분들의 공부량이 이렇게 채워지면 절대 이제 일정한 점수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다. 풀이요, 풀. 전형적인 조문, 전형적인 판례, 자주 기출되는 이 내용에서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물론 안 나왔던 게 나오기도 하죠. 그게 이제 여러분 새로운 판례입니다. 새로운 판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던. 자, 양심적 병역 거부 6월 28일에 병역의 종류로 대체복무제 인정하지 않는 거 불합치 결정했어요. 그런 판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이제 6월 달에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국가직 시험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죠. 그럼 언제 나올까요? 10월 달? 내년 시험에 나오겠죠. 그거 안 나오고 100이겠어요? 한 번은 나오지. 근데 중요한 판례가 너무 많아서 헌법은 20문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 물어보고 싶어도 다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가능하다. 예측 가능하다. 나왔던 거 정리하고 있고 나올 거 정리하고 있으면 빠져나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만점이 가능한 거예요. 법과목은. 한국사처럼 저 구석지 이상한 사료를 꺼내가지고 이건 누가 한 말이냐 이 사람과 관련 없는 거 막 이렇게 안 내요. 헌법은 다 예측 가능하게 낸다고요. 법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또 법에 규정돼 있냐 안 돼 있냐 판례가 뭐라고 했느냐 그런 이제 전형적인 것들이 나온다. 아시겠죠? 한국사 저 좋아하는데 시험은 싫어해요. 시험은. 자, 그 다음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이제 행정부에서 국무총리는 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여러분 그리고 헌법의 동의 국회의 동의 이건 다 사전 동의의 의미야. 사전 임명하기 전에 사전에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부의 2인자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여전히 요즘에도 언론들이 그런 표현을 하대요. 1인지하 만인치상 조선시대 영의정에 비교해서. 그건 되게 잘못된 비유죠. 뭐 이제 행정부만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지만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 이제 6조 시대가 아니잖아요. 6조. 이병호 형해공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무총리보다 더 중요한 국가기관이 얼마나 많은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국민회에서 직접 뽑힌 임기가 보장되는 여러분 국무총리 임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이라도 대통령이 엇벗으라고 하면 사표 내야 돼요. 그 대신 행정부의 2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그런 사례를 우리가 이미 봤어요.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결국 사퇴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퇴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인사청문제도 또 이제 그런 절차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회법 또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이제 헌법 이외에 봐야 될 이제 부속 법률들이죠.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있죠. 국무회의는 자 정부의 권한이죠.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이죠. 자 그리고 심의한다 그랬죠. 의결 그러면 틀려요. 의결 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심의기관이에요. 이 심의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심의기관 그러니까 심도 깊게 의논하고 논의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의결기관이면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이 돼요. 그런데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심의 결과에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자 그리고 15인 이상 30인이냐. 그러니까 헌법에 등장하는 숫자는 다 중요해요. 이것도 기출문제죠. 국무회의 구성원은 최대로 30명까지만 가능하다. 국무위원 숫자는 최대로 30명. 근데 구성원으로 넓히면 대통령, 국무총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무회의 구성원 숫자는 최대로 32명까지. 국무위원은 최대로 30명까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 대통령,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은 아니에요. 국무회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도 간단한 거지만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그 다음에 행정각부장이 있죠. 행정각부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자 행정각부장은 모두 그래서 국무위원이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그랬잖아요. 국무위원 중에서. 그러니까 먼저가 국무위원이죠. 먼저가 국무위원.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니까 행정각부장이 됐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국무위원이라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국무위원이 모두 행정각부장이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아시겠죠? 국무위원이지만 행정각부장이 아닌 그런 국무위원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서로 이제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이제 자세히 보게 될 거고. 자, 그 다음 감사원이 나오죠? 감사원. 국가의 세입 세출, 돈 나가고 들어오는 거, 국가 법률제한 단체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을 둔다. 그래서 감사원의 3대 업무예요. 세입 세출 결산, 회계검사, 공무원 직무감찰. 자, 회계검사.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감사직 우리 준비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합격하면 감사원 소속 직원이 됩니다. 감사원에서 하는 핵심 업무가 이 세입세출, 숫자 회계검사 하는 거니까 회계학 하는 거예요. 회계학을 필수 과목으로. 경영학도 하는 거고 감사직은 경영학도 해요. 업무가 그런 쪽이기 때문에 선거직은 공직선거법이 필수 과목이고 그러면 세무직은 세법도 하잖아. 회계하고. 왜냐면 하는 업무하고 이제 그러니까 7급은 철저히 직렬에 따라서 전공 과목. 외형직이니까 제2외고도 하고 국제법도 하고 국제정치도 하는 거죠. 감사원은 근데 누구 소속이에요? 대통령 소속이죠? 국회 소속으로 옮기려면 어때요? 헌법 개정을 해야죠? 이건 조직상 대통령 소속일 뿐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기관이라고 봐요. 대통령이라도 지휘 감독할 수 없다. 그것도 기출문제. 대통령만 지휘 감독할 수 있고 국무총리는 못한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대통령도 못한다. 직무에 대해 지휘 감독하는 건. 조직상 대통령 소속일 뿐이다. 그 다음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일이냐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 1차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다.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임기 4년 역시 1차 하나 중임할 수 있다. 원장하고 위원의 차이는 뭐예요? 원장은 국회 동의, 위원은 국회 동의 대상 아니고. 나중에 이제 또 우리 국회법 보겠지만 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자이기도 해요. 감사위원은 인사청문 대상자는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법원 제5장 법원. 사법권은 쉽게 얘기하면 재판권이에요. 재판하는 거.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각급 법원 어떻게 하는 거 아냐? 구체적으로 이제 법률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법원 조직법이 있죠.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이런 각급 법원은 법률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104조 1항 대법원장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죠. 국회 동의 역시 사전 동의. 대법관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일반 법관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평판사. 대법관의 동의예요. 이거는 대법관의 국회 동의가 아니고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 누가?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장.
유신헌법 때는 대통령이 임명했었어요. 일반 법관도. 105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중임할 수 없다. 중임할 수 없다. 아까 대통령 임기 5년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도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 6년.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연임할 수 있다. 계속 할 수 있어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일반 법관의 임기는 10년. 법률 정한 바에서 연임할 수 있다. 자, 법관의 임기를 변경하는 거 이것도 헌법 개정해야 돼요. 왜냐면 헌법에서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정년은 법률 정한다 그랬죠. 정년은 법률 정한다. 역시 기출문제. 정년은 지금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법관 정년 아는 사람. 자, 몰라도 돼요. 지금 알면 돼요. 대법원장은 70세, 대법관도 70세, 일반 법관이 65세요. 예전에는 대법원장 70, 대법관 65, 일반 법관 63세였어요. 근데 법률로 정하라. 법률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법 개정에서 얼마든지 이건 늘리고 줄일 수 있다. 입법 정책의 문제다. 지금 정년은 흐름은 연장되는 게 흐름이야. 여러분 공무원 정년이 지금 60세입니다. 원래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 달랐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심스럽게 65세. 일본은 이미 연장됐어요. 일본은 공무원 정년이 65세예요. 일본은. 근데 우리도 결국 흐름은 그렇게 갈 거다. 여러분 합격하고 나면 정년이 65세로 또 생활하다 보니까 70세로 또 뭐야 이거 죽을 때까지 공무원 하라는 건가? 평균 수명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호봉수는 이제 일정한 60세까지 올라가고 이제 꺾이겠죠. 이제 일본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일은 하되 월급은 적게. 월급을 적게 주더라도 일하는 게 어딘데. 자, 어찌됐건 그런 게 입법 정책의 문제예요. 입법 정책. 공무원의 정년은 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헌법에 이제 따로 이제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요. 자, 헌법재판소. 자, 헌법재판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헌법 조문은 간단간단히 돼 있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안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이게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한 거죠. 2. 타안액 심판. 3. 정당에서 한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의 유형이 세 가지예요. 국가기관끼리, 국가기관대, 지방자탄체 간, 지방자탄체 상호간. 세 가지 유형이에요. 자, 제2공화국 3차 개정 때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재판소 제도를 채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권한쟁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만 인정했어요. 그게 이제 좀 상당히 섬세한 문제인데 고시 같은 데 출제된 적이 있어요. 국가기관과 지방자탄체 상호간 이렇게 범위를 넓힌 게 현행헌법이에요. 넓힌 게. 서울시와 경기도, 서울시와 강남구 이렇게 지자체끼리 분쟁도 발생해요. 강남구하고 서초구 이런 식으로. 국가대, 정부와 서울시 이렇게. 국가기관 대 지자체가 분쟁을 하기도 하고. 국가기관 상호간. 국회의원과 대통령, 국회와 정부 간에 국가기관끼리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그랬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헌재법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헌재법 제 68조 제 1항의 헌법소원 68조 제 1항. 자, 이건 이제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68조 1항. 이게 이제 본래적 의미의 헌법소원이에요. 68조 1항의 헌법소원. 그 다음에 헌재법 제68조 2항 제2항의 헌법소원.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헌법재판소 판례 보면 사건 부호를 여기 그대로 붙여. 가, 탄핵 사건이 나, 정단선 심판이 다, 권한쟁의 심판이 라, 68조 1항이 마, 68조 2항이 바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 이거 알죠? 가나다라 마바 사아차차카차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정 대세 문단세. 그 노래 알아요, 여러분? 송창식 유명한 노래인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헌법재판이다 보니까 헌가, 헌나, 헌다, 헌라, 헌마 이렇게 부호가 붙어있어. 헌파. 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2004 헌나 1 이렇게 돼요. 이 사건 번호를 보면 이제 무슨 사건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4 헌나 1 이거 검색어 이제 여러분 헌법재판소 판례 검색어 딱 집어넣으면 전문을 쫙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탄핵 사건이고 2004년도에 접수된 탄핵 사건 후 첫 번째 사건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헌마 사건이 판례 접수 건도 많게 여기가 번호가 막 4자리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많이 활용되는 헌마. 이게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기할 수 있는 거. 자, 여러분 위헌 여부에 대한 누가 제청한다 그랬어요? 지금 법원이 제청을 해요. 법원에 제청해야 한. 탄핵 누가 탄핵 소추합니까? 국회가 소추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정당 해산제소 누가 해요? 아까 정부가 한다 그랬죠. 8조상. 권한쟁의는 말 그대로 국가기관,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국가기관 지방자탄체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용되고 악용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서 개개인이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게 68조 1항이에요. 68조 1항. 여러분들이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내가 공권 행사로 기본권 침해됐다. 그래서 이게 사건 수가 많은 거고, 나중에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시험에도 이제 많이 출제되는데 지정재판부 제도가 있습니다. 지정재판부. 여러분 이제 모든 헌법재판을 다 전원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 9명이서 진행하는 전원재판부에서 다 재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꼭 걸러내는 게 이거예요. 이쪽 있죠. 이게 개개인이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정재판부에 사전심사를 합니다. 여기를 통과해야 이제 전원재판부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3인의 일치되는 지정재판부가 3개예요. 3개. 헌법재판 9명이죠. 3명, 3명, 3명.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어요. 헌법재판. 그래서 헌법소원 사건이 특히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걸러내는 겁니다. 사전심사를 한다는 것은 적법요건 심사를 한다. 적법요건. 본안 판단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요건을 충족했는지 적법요건 심사. 제소기간 지켰는지 또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지 자기와 관련성이 있는지 또 재판을 청구하는 건 아닌지 재판 원칙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제 절차 있는데 안 거쳤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그냥 각하예요. 각하. 전원재판으로 넘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3인의 일치된 의견으로만 각하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한 명이라도 전원재판부로 넘기자 그럼 전원재판부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만 해요. 헌법소원심판. 이것도 기출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헌법소원심판 68조 1항 2항 아시겠죠? 이게 이제 지정재판부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재판의 종류는 민사재판도 있죠. 여러분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근데 헌법재판은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데 헌법재판의 종류가 이거 5가지다. 5가지. 위헌범심판, 탄핵심판, 정당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근데 헌법소원심판이 2가지로 법률에 구체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 헌법재판 할 때 굉장히 자세히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이쪽이 중요합니다. 68조 1항하고 2항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위헌법률 심판과 탄핵심판과 정당해산 심판의 대표적인 판례들, 권한쟁의 심판의 대표적인 판례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들이 이제 헌법에 이제 고수가 되는 마지막 이제 난 코스예요. 그런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핵심적이 되는 요건, 핵심적인 되는 판례. 여러분 탄핵 사건 유명한 거 딱 2개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정당해산 심판 하나 있죠. 통합진보다 해산 결정한 사건. 그러니까 딱 눈에 띄잖아. 그리고 이제 그게 다예요. 저쪽은 거기에서 쟁점이 됐던 거 중요한 거 이제 파악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도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딱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건이 많은 게 이제 헌법소원이에요. 그리고 위헌법인 심판 쪽이 좀 되기는 하는데 거기도 이제 핵심적인 쟁점들, 주요 이제 결론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헌재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그랬죠. 10차 개헌에서 이걸 뺐어요. 법관의 자격을 이렇게 헌법에 못 박다 보니까 법관이 아닌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법률가들로만 구성될 필요가 없는데 정치적 판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에 법관의 자격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삭제를 하게 되면 법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도 이제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헌법 개정을 하기 전에는 이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될 수가 있어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아직은 이거 삭제된 게 아니에요. 있어요 지금. 그리고 대통령이 9명을 다 임명하는데 그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그러니까 순수하게 3명을 대통령이 선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장은,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죠.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 이제 뉴스 봤죠? 헌재소장 임기가 이제 곧 끝납니다. 그래서 헌재소장 후보자를 기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을 했어요. 아직 이제 인사청문,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절차는 남겨 있지만, 자, 여기서 아까 대법관하고 다른 거. 대법관은 전원 국회 동의 대상이에요. 근데 헌법재판관은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총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 동의라는 말은 없잖아요. 헌재소장만 국회 동의 대상이에요. 요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해야지 막 섞어놓으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렵지 않잖아. 이 정도 충분히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113조. 여러분 많이 봤던 조문이에요. 이것도 뭐죠? 정적수죠. 정적수. 자, 헌재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할 때, 자, 이 특별히 4가지를 언급했죠. 여기서 좀 전에 5가지 재판 유형에서 뭐가 하나 빠졌네요. 뭐가 빠졌어요?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 결정, 이게 빠졌죠. 그게 그러니까 맨날 기출문제야. 자,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 결정, 이거 지금 언급 없죠?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7인 이상이면 종국재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헌재법에 보면. 근데 이건 특별히 헌법에 규정한 법률의 위헌 결정을 하는 거, 탄핵 결정을 하는 거, 정당 해산 결정을 하는 거, 헌법소원에서 인용 결정이라는 게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그 결정을 말해요. 그건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 7명이 재판을 하건 8명이 재판하건 9명이 재판하건. 여러분 이제 그건 헌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이라는 게 꼭 항상 9명이 재판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8명이 재판했어요. 8명.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9명이 재판해야 되는데 8명이 하는 거 위헌이다. 9명 채워가지고 다시 해라.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헌재가 8명이 하는 거 가능하다. 7명 이상이면 종국재판 하게 돼 있다. 그리고 8명이서 6인 이상 찬성이 쉬워요. 9명이서 6인 이상 찬성이 쉬워요. 9명이서가 더 쉽죠. 그러니까 8명이 종국재판하는 건 피청구인 측, 대통령 측에게 유리했으면 유리했지 불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8명이서 6인 이상 찬성 얻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9명이서 6인 이상 찬성 얻는 것보다. 그러니까 8명이서도 종국 결정할 수 있어요. 7명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런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권한쟁에서 인용 결정은 과반수면 돼요. 과반수면 돼요. 그러니까 맨날 시험에 많이 나오지. 과반수. 자, 그런데 이제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 지금 이제 완전 초보자가 아닌 경우는 이제 뭘 알고 있냐면,
뭐 하나 또 있는데 6명에서 찬성을 요하는 거 헌재법에 판례 변경할 때 헌재가 종전 판례를 변경할 때 그것도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건 그런데 헌법이 아니라 헌재법에 추가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헌법에서는 4가지, 헌재법에 1가지 더, 종전에 헌법재판소 견해 판례 변경하는 것도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거관리, 선거 국민투표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맨날 그렇게 내죠. 호선한다. 호선이 뭐예요? 호선. 자체적으로 선출한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좀 전에 또 헌법재판관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좀 전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조문은 대통령이 9명을 다 임명해요. 근데 그 중에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근데 여기는 9명을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잘 보면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그냥 끝이에요. 끝. 국회에서 3명 선출하고 끝.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고 끝이에요. 아시겠죠? 약간의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조문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또 기출문제를 보고 하다 보면 이 조문의 그 섬세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헌법이 이렇게 보다, 야, 헌법 내용도 상당히 많은데 생각보다 우리 축소 복사해가지고 나눠준 거 한 장에 다 들어갔었는데, 이거 줄여가지고 다 보는 것도 아닌데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헌법 강의 이제 계속 그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헌법 조문에 대한 특강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조문만 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 2주에 한 1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강의 시간으로 하니까. 왜냐면 이제 관련 판례도 조금씩 이렇게 터치하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조문도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까지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짧게 한 거예요. 짧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문을 그래서 자꾸 읽다 보면 행간의 의미, 관련 판례, 부속 법률도 이렇게 다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을 많이 읽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 관한 조문이 딱 2개 있어요. 여러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도는 헌법, 행정법에서 행정학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죠. 근데 헌법 조문은 간단해요. 사실 2개만 있어요.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자치에 관한 규정, 이 자치법규 제정의 근거인데 이게 바로 조례 제정권, 단체장의 규칙 제정권의 근거예요. 근거. 그다음에 자치단체 종류는 자 법률로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지방자치법에 보면 어떻게 되죠? 지방자치법 2조에 보면 지방자치 종류는 다음에 2종으로 한다. 2가지 유형, 2가지. 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서 시, 군, 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울 특별시, 인천광역시 이걸 보통 시도 할 때 그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도. 그 시도 밑에 시군구. 근데 그 종류는 원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런 게 없었잖아요. 법률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 앞으로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종류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없는 특별자치구 막 이런 것도 이제 둘 수도 있어요. 입법사항이에요. 입법사항. 종류를 정하는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친한 서울시, 경기도 이제 시도, 광역자치단체요. 17개 지금 광역자치단체가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 그리고 이제 서울시 안에 25개 자치구가 있잖아. 그게 자치구. 경기도 안에 31개 있어요. 31개.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건 시, 어떤 건 군 이런 식으로. 성남시나 수원시처럼 엄청나게 큰 시도 있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제 뭐 성남, 수원은 좀만 더 커지면 지금 독립해달라, 우리도 광역시 만들어달라 이렇게 주장을 벌써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뭐 입법 정책의 문제예요. 이제 법률 개정하면 늘어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경제에 관한 조문도 있으면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존중감을 기본한다.
이게 바로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유시장 경제. 뭐야 이거? 자유시장. 근데 2항 있죠, 2항. 그래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 혼합 경제질서라고 하는 거. 이게 원칙인데 1항이 원칙입니다. 근데 2항을 보세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 유지하고 시장 지배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쉽게 하면 갑질을 방지하며 경제 초안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아니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규제 조정이에요. 규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형 마트 규제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주, 넷째 주 쉬는 거. 그것도 최근에 이제 헌재가 합헌 결정을 했죠. 엊그제 우리 이제 일요일 날 마트 문 연 날이어가지고 제가 시정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 규제할 수 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표적인 여러분 기관, 우리 이제 그 수강생 중에 어떤 친구, 그런 친구 있어요. 자기는 꼭 공정거래위원회를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재벌 규제하고 싶대 가서. 공정거래위원회를 꼭 가겠다는 거야.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목표 부처까지 딱 정해가지고 공부를. 그러니까 이 규제 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예요. 거기서 담합, 부당한 이제 공동행위, 갑질하는 거,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그리고 과징금 100억, 1000억씩 막 부과하고 이런 일들. 이게 다 근거입니다. 근거. 119조 2항을 재벌들은 싫어한다고 하죠. 119조 2항. 자, 마지막 헌법 개정. 여기서 올해 기출문제. 근데 그동안 기출문제는 수십 개도 넘어요. 사실은. 워낙 많이 출제되니까. 그럼 이 조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외워야 되겠죠. 128조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자, 국민들이 개정안을 발의할 수 없어요. 국민 발안제. 요게 이제 제 2차 개정 때부터 6차 때까지 존재하던 적이 있었어요. 유신헌법 때 폐지가 된 겁니다. 유권자 이제 50만 명 이상이면 서명해가지고 국민들이 발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대통령 임기 연장, 주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에서는 효력이 없다.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했잖아요. 만약에 통과된다면 대통령 임기 4년 주임제로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다음 선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 자기를 위한 개헌을 했기 때문에 그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대통령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도 가능해요. 이게 개정 금지 규정이 아니에요. 개정은 할 수 있지만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다음 129조 제한된 헌법 개정하는 대통령이 20일 이상. 자, 이걸 요번에 국회의장 이렇게 해가지고 내죠. 국회의장이 요번에 이제 정답 지면 이게 이런 거 여러분 절대 안 틀릴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보면 이런 것도 헷갈린다. 안 보면 기본적인 거고 당연히 대부분 이제 맞추는 거지만 여러분, 그래서 헌법이 어려운 문제도 한두 문제 있지만 대부분은 예상 가능하고 이미 출제됐고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이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국어도 지문이 길고 또 경제도 계산 문제가 있고 과목마다 출제자들은 수험생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 과목만 신경 쓰고 막 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시간이 빠듯해요. 어디서 여러분 시간을 버려야 되겠어? 어디서? 헌법에서 시간을 버려야죠. 헌법.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돼 있으면 쫙 직관적으로 보는 순간 탁탁탁탁 답이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도 10분도 안 걸렸대요. 어떤 친구 10분도 안 걸렸어. 근데 하나 틀렸어. 근데 10분이 안 걸려서 그렇게 빨리 풀었는데 하나 틀린 것도 이제 아쉬워하고, 그럼 엄청 잘했죠. 그거는 공부가 엄청 돼 있다는 거. 엄청. 내가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잖아. 컬이 충실하게 따라오고 문제도 열심히 풀고 자료 나눠진 거 최소, 그리고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 보고 항상 상위권을 꾸준하게 유지했어요. 빛의 속도로 진짜 문제를 풀었어.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도 그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확실하게 잘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과목도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헌법 잘 맞는 게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과목도 같이 잘해야 되잖아. 시간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근데 자신감 있게 확실하게 우위에 있으면
거기서 세이브되는 시간이 다른 과목을 한두 개 더 맞추는 효과가 있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시간에 실패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실력이 있는데 경제 계산 문제 많지, 회계도 계산 문제 많지, 국어는 지문이 길어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이 문제도 예를 들면 시간이 없으면 못 풀 수도 있어요. 나중에 와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문제인데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있으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완벽하게, 그래서 완벽하게 트레이닝을 하고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 20일을 30일로 이제 바꿔서 출제한 적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국회는 헌법 개정이 공고된 날로부터요. 숫자를 바꾸면 이제 잘 안 틀리니까 이 부분을 바꿔서 냈어요. 공고 기간 경과 후, 공고 기간 만료된 후에, 이런 식으로.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걸 이제 90일로 이렇게 바꾸는 건 이제 잘 안 속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버려두고 이런 부분을 바꾸는 거야. 이건 내버려두고 이 부분을 살짝 바꾸고. 국회 의결은 제적 3분의 2 찬성 얻어야 한다.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네. 국민투표 붙여. 자, 국회의원 선거권자 이것도 딱 중간 생략해버리고 그냥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 그리고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 그때 확정이에요. 그때. 대통령은 즉시예요. 15일 안에 공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즉시. 대통령이 공포하면 이때 확정되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에 의한 찬성을 얻은 때 확정된다. 그래서 국민이 헌법 개정권자다. 아시겠죠?